아는 거를 자꾸 얘기해 준다고 또 속으로 또 생각하실까 봐 그거는 좀 알고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기 좀 할게요. 중간중간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자, 우리 그 분석역학을 좀 할 건데요. 분석역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석역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가 단면 조사 연구가 있어요. 단면 조사 연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습니다. 환자 대조군. 그다음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코호트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알기는 아실 거예요. 코호트 연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 조사 연구는 단면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왕창 만들어서 샥 돌리는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걷어들여서 통계 처리하는 거를 단면 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폐암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폐암 환자입니까? yes, no.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결국 폐암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유병률이죠. 근데 결국 얘는 유병률 조사라고도 하고 있어요. 유병률 조사. 그러면 얘는 설문지를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 경비, 비용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네, 조금 들어요. 그죠? 그 설문지 만들려면 돈 많이 드는데요. 나중에 배울 코호트 연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경비, 노력이 되게 조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이런 거죠. 설문지가 당신은 폐암 환자입니까? yes, no. 당신은 담배를 피십니까? yes, no. 당신은 담배를 언제부터 피셨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4학년 이렇게 좀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폐암 환자가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폐암의 원인이 담배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폐암과 담배는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까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관련성 연구라고 연관성 연구라고도 표현해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단면 조사 연구. 자, 그런데 비해서 환자 대조군은 환자나 대조군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폐암 환자 100명, 대조군 100명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 담배 똑같은 설문지, 담배를 피셨습니까? yes, no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후향성 조사라고 표현해요. 후향성 조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기왕 조사라고도 표현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이 좀 문제가 많아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신뢰성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 대종을 해서 100명씩 했는데 환자가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나타났고 대조군도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환자는 폐암 환자가 맞는데 대조군은 뜬금없이 기관지 암 환자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대조군을 잘못 선정을 한 거예요. 결국 적합한 대조군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적합한 대조군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 그리고 단면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설문지 양을 많이 하면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얘는 일반화가 가능해요. 설문지 양을 많이 하면. 그런데 환자 대조군은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모집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폐암 환자의 모집단은 폐암 환자 전체가 모집단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폐암만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드물거든요. 폐암에 당뇨도 있고 폐암에 고혈압도 있고 이래서 순수한 폐암 환자만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집단이 없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환자 대조군은 이렇게 단점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단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자 대조군을 하는데 딱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귀 난치성 질환, 그죠? 그리고 잠복기가 긴 질병, 이게 딱 좋아요. 잠복기가 긴 질병, 이게 딱 좋습니다. 그럼 희귀 난치성 질환, 잠복기가 긴 질환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만 만나요? 예, 큰 병원, 상급종합병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결국 환자 대상자를 구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환자 대조군 연구를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폐암 환자입니까? 담배를 많이 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저는 폐암의 원인을 담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거 알았어요? 아닌 거 아시지? 이게 지금 무슨 연구예요? 이게 분석역학이잖아. 이전에 뭐 했는데? 기술역학 했잖아.
기술력 하고 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네, 가설이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것이란 가설이 설정됐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설문지 조사에 계속 담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코호트 연구를 할게요. 코호트 연구는 아까 환자 대조군은 환자나 대조군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코호트 연구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그 병에 잘 걸릴 것 같은 사람 노출군. 그 병에 잘 안 걸릴 것 같은 사람 비노출군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노출군 100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합시다. 자궁경부암이요. 자궁경부암에 자궁암하고는 다른 건 아시지? 자궁경부에 잘 걸릴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 분이 어린 나이에 섹스한 사람. 이때 어린 나이라는 거는 menstruation, 그 menstruation 생리를 하기 전에 하는 거를 어린 나이에 섹스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생리하기 전에 그 자궁경부가 기둥세포입니다. 근데 이게 생리를 하고 나면 편평상피세포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럴 때 기둥세포일 때 약할 때 성관계를 하면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섹스 파트너가 평상시 살면서 한두 명이어야 되는데 100명, 200명이야.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섹스 파트너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이요.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남자들은 폐에만 끼치는데 여자들은 자궁경부에도 끼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궁경부를 들여다봤는데 노란색이야. 아, 이 사람 담배 피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 누구실까요? 어린 나이에 섹스하고 섹스 파트너가 여럿이고 담배도 피고 대부분 네, 직업 여성들, 직업 여성 특수업체들, 직업 여성들 100분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비노출군 전혀 이 병이 안 걸릴 것 같은 사람 나요. 믿을 수는 없고 예, 수녀님들 100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연구에 참여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아, 그냥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까지? 자궁경부암이 생길 때까지. 네,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서 직업 여성이 100분이 모두 자궁경부암에 걸렸어. 수녀님이 하나도 안 걸려서 확실하잖아요, 원인은.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게 코호트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장점이고 나는 거 다 단점이야. 시간, 경비, 노력 엄청 많이 든다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노출군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저기요, 밑에 냄새나는 분비물이 많은데 병원 가도 되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되잖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좀 윤리적으로 찝찝합니다. 그렇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출군이 갑자기 도를 깨닫게 된 거야. 수녀님으로 가버렸어. 수녀님이 갑자기 사랑을 알게 된 거야. 가버렸어.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많으면 요거 연구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단점이 많은 게 코호트 연구. 그래도 미국은 코호트 연구만 연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좋아하는 게 코호트 연구.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좋아하는 게 단면 조사. 우리나라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혹시 코호트 중에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향적 코호트, 그 다음에 후향적 코호트. 자, 원래 코호트 연구를 지금 시작해서 앞을 내다본다고 해서 전향성 조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호트에는 전향적 코호트가 있고 후향적 코호트가 있다는 거죠. 전향적 코호트는 아까 제가 말한 거, 노출군, 비노출군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거를 전향적 코호트라고 합니다. 후향적 코호트는 이거는 이제 힐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그때 당시에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린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힐 연구소에 가서 너희 빨리 연구 결과를 좀 도출해라라고 한 거야. 근데 힐이 근데 코호트 하려면은 10년 이상은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안 돼. 10년 이상 걸리면 안 되고 몇 년 안에 빨리 결과를 도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힐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미군들이 군대를 제대하면 생명보험을 들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힐이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간 거죠.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10년 전, 20년 전 차트를 볼 수 있을까요? 본 거예요. 창고에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창고에 가서 10년 전에 그 차트를 보면서 그때 담배를 많이 핀 사람, 담배를 안 핀 사람의 전화번호를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핀 사람, 담배 안 핀 사람 전화번호를 따갖고 와서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지금은 멀쩡하십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때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들이 계속 담배를 많이 피웠고 지금 폐암 환자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게 후향적 코호트야.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노출군, 비노출군의 지금 상태를 본 거죠. 이게 후향적 코호트. 자, 그럼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한 게 이해가 되셔야 돼. 자, 보시면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요게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과거예요. 자, 환자 대조군은 현재의 환자, 현재의 대조군에 뭐를 보는 거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담배 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전향적 코호트는 현재 노출군, 현재 비노출, 현재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후향적 코호트는요. 과거의 노출군, 과거의 비노출군의 지금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게 후향적 코호트.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이게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전 넘어갈게요. 자, 요약본 확인할게요. 자, 단면조사연구 보시면 제가 그랬을 거야. 자, 보시면 무집단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 경비 절감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 편견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요. 환자 대조군은 환자를 찾아가는데 환자가 약간 드로지한 상태야. 그러면 환자 대조군, 아, 저 사람한테 설문지 받으면 안 되겠네. 내가 대상자를 선택 초이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견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단면조사 연구는 아, 저 사람이 설문지 대답 잘 안 할 것 같아. 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편견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 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거 많이 나오던데 미음번.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노인 간의 관련성을 연구가 가능해요. 설문지 양만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요게 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문장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환자 대조군은 보세요. 시간, 경비, 노력 절감 되죠? 왜냐면 설문지니까. 그리고 기존 자료 활용이 가능해요. 굳이 환자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환자 차트만 갖고도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희귀질병, 잠복기가 긴 질병, 만성퇴행성 질환에 딱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도 탈락의 문제가 없어요. 중도 탈락의 문제가 있는 건 뭔데? 코호트지.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요. 그럼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건 뭔데? 그게 코호트죠. 이해되시지? 근데 단점은 일반화가 어렵다. 그리고 기억에 의함으로 편견이 작용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코호트 연구는 신뢰성이 높다. 당연히 일반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들고, 자, 그리고 발생률이 낮은 질병에 적용이 곤란하대. 결국 희귀 질환에는 많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 게 코호트 연구야. 그럼 희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질병이 딱 좋은 건 뭔데? 환자 대조군이죠. 이해되시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역할까지 다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고리,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이건 슬쩍 넘어갈게요. 감염고리. 근데 감염고리 중에서 좀 신경 쓰실 거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병원력, 그러니까 감염력, 입원이 병원성, 그 다음에 동력. 아까 동력 기억하시죠? 요거 조금만 설명 들어갈게요. 요게 은근히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염력, 병원성, 네, 동력이에요. 근데 감염력은 나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인구수분에 감염이 된다는 거는 현성과 불현성이 다 감염된 거 맞죠? 그래서 불현성 감염 플러스 현성 감염. 이게 감염력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병원성은 병원에 갈 만큼 아픈 거야. 병원에 간다는 건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모가 불현성, 현성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불현성 플러스 현성 분의 여기는 현성이에요. 이게 병원성. 자, 동력. 아까 했지 않았어요? 현성 질환자 분의 사망한 사람 플러스 중증 환자예요. 이게 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원생이 1000명인 유치원이 있다. 이 중에서 홍역 환자가 10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으로 나온 친구가 50명이에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병으로 중환자실에 간 친구가 1명. 그리고 또 이 병으로 죽은 사망자 수도 1명이에요. 이럴 때 감염력, 병원 속 동력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감염력, 자 감염력 1000명 분에 자 증상 있는 사람 10명, 그리고 양성 50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는 요 한 명 한 명인데 요게 대부분 요 홍역 요 한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 그 다음에 병원성입니다. 자 병원성은 요게 다시 분모로 들어가 결국 60분의 자, 증상이 있는 10명. 이게 병원성입니다. 자, 동력은요. 자, 동력은 요게 다시 분모로 들어가 10명 분의 1 플러스 1이죠. 이게 동력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치명률은요. 또 치사율은요. 5분의 무엇이에요? 10분의 1명이죠. 이게 치사율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 계산하는 병원력을 구해라. 동력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아, 그거 나오죠? 면역 증강. 그건 아시죠? 자연 능동, 자연 수동, 이런 거 다 아시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채팅창에 올려주실래요? 자연 수동, 뭐 인공 능동, 이런 거.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되는데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아실 것 같아서 빈칸도 제가 대답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는데. 자, 요거. 자, 요거 보기자 이런 거 넘어가고, 모두 넘어가고, 요거 알아서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요것도 나오는, 민감도 특이도. 혹시 요거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민감도 특이도 요거 알려드릴까요? 신뢰도 타당도 요거. 이거 은근히 또 알고 계신다고 예전에 작년인가요? 다 알고 있다고.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럼 이거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민감도 특이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게 한번 그림이 요게 한번 이게 그림 자체가 나온 건 아닌데 보세요. 자 병원체 숙주 이게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감염이 실패되는 경우가 있고 감염이 성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이 실패되는 경우 보세요. 낮은 감염력이야. 나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낮은 거죠. 그래서 감염이 실패된 건데 자 감염이 성공한 거 보실래요? 여기에 또 낮은 병원력이 있어. 뭔지 아시죠? 병원력이라는 거는 병원에 갈 만큼 아픈 게 병원력인데 낮은 거야. 그래서 불연성이에요. 근데 높은 병원력 하면은 편성, 병원에 갈 만큼 아픈 거죠. 그래서 낮은 감염력, 낮은 병원력, 높은 병원력.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낮은이니까 실패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연성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 문제 좀 나왔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유행하는 3대 발열성 질환인데 요게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요걸 세 개를 비교해서 좀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설명만 들어갈게요. 신증후군 출혈,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쥐하고 좀 관련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신증후군 출혈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얘는 약이 없겠구나. 그래서 대증요법이에요. 근데 얘가 그 가을철 같은데 축구를 이제 풀밭에서 축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덥다고 웃옷을 휙 벗어두고 잔디밭에 벌어두고 그다음에 축구를 하다가 다시 그옷을 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쥐가 오줌을 싸잖아요. 그 오줌을 풀밭에 싼 거를 내가 그 위에다 옷을 벗어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가 이제 이 옷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쑥 입을 때 내 코로 들어오는 거죠. 결국 호흡기도로 들어오는 게 신증후군 출혈. 그런데 비해서 쯔쯔가무시는 털 찐득이에 물린 거예요. 털 찐득이에 물렸으니까 물린 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게 거기 보이시죠? 찐득이에 물린 딱지가 있다 하시면 돼. 그런데 비해서 렙토스피라는 렙토스피라는 그 가을철에 홍수가 져요. 태풍이 불어요. 그럼 이제 벼가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럼 쓰러진 벼를 세우려고 이제 들어가서 세우다 보면 이 손에 스크래치가 날 거예요. 상처가 날 거예요. 결국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렙토스피라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증후군 출혈은 호흡기계로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렙토스피라는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요. 세균이고
쯔쯔가무시는 리케치아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작은 거 아시죠? 세균이 제일 큰 거 아시죠? 그 사이에 낀 게 리케치아야. 이게 쯔쯔가무시. 그래서 외우실 거 별거 없어요. 호흡기계, 물린 자국, 그다음에 스크래치 난 상처, 그리고 바이러스, 리케치아, 세균. 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치명률이 높은 게 렙토스피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렙도 나 줄게. 렙토스피라입니다. 치명률이 되게 높다. 여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건강증진. 여기 좀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요것도 제가,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혹시 그 채팅창에 아직까지 안 올라와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서 그거 물어보면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아직까지 채팅창에 올라와 있진 않아요. 공부를 하셨다면 질문이 좀 많을 텐데. 그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하다가 그게 나오면 그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지역사의 역사를 45년으로 끊고요. 80년으로 좀 끊어요. 근데 역사 얘기도 시험 문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95년 한번 더 끊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그 연도 이후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45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방문간호라고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문했나요? 안 했어요. 일제강점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방문은 없는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45년 이전, 1900년 이전을 방문간호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방문간호. 그렇죠? 그럼 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시대 의 문을 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요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였었냐면요. 우연찮게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죽어가는 많은 매독 환자를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미국 사람들은 와, 이거다. 이런 약을 많이 개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할 거야. 이러면서 3차 병을 엄청 세우고 거기 학자들 다 집어넣었어요. 너네들 이런 걸 연구해 라고 했었던 그 마인드를 갖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3차 병을 세우려고 봤더니 나라가 너무 황폐한 거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 3차 병원의 축소판인 보건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6년에 보건소를 세웁니다. 그 보건소가 모범보건소예요. 모범보건소. 자, 그런데 이로부터 이제 보건소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세워졌거든요. 이로부터 10년 뒤인 56년에 법이 없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법 없이 10년 동안 사업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56년에 보건소 법을 만들어요. 보건소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부랴부랴 만들어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62년에 전면 개정합니다. 전면 개정. 그래서 56년, 62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역세 그 실습할 때는 교수님들 연구실 방이 56, 62, 56, 62 이렇게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지역세 교수님들 잘 모르면 번호를 56, 62 한번 눌러보자고. 얼추 이게 맞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걸 갖고 또 번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보건소가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보건간호 시대라고 표현해요. 보건간호 시대. 그러니까 보건간호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사업을 한 거야. 결국 상의 하달식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보건소든 시골에 있는 보건소든 하는 사업이 다 똑같았었어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일단 가족계획 했어요. 가족계획. 그리고 아기를 너무 많이 낳는데 그 아기들이 다 죽었거든요. 모자보건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미친 듯이 기침하고 막 피가 막 나오고 있었던 거. 결핵. 네, 맞아요. 결핵 사업을 했습니다. 결핵 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모든 보건소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미국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릴게요. 미국이 돈을 미친 듯이 들어붓고 중간 평가를 했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못 사는 거야. 막 아픈 거야. 그래서 뭐지? 그리고 봤더니 만성퇴행성 질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쓸데없이 돈만 투자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아실 거야 공부하셨다면 78년에 구소련의 알마타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때 미국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는 돈 너무 많이 썼어. 돈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랬더니 소련이
우린 돈 조금 써도 우리 국민들 잘 사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균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그 질병이 특유한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증상이 일어나. 약간 몸이 으실으실 춥고 약간 미열이 나고 이런 일반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때 뭔가를 치료하는 거를 1차 보건의료라고 하자.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질병의 특유의 증상이 일어나 이럴 때 치료하는 걸 2차 보건의료라고 하자. 재활을 3차라고 하자. 너네 미국은 요때 치료하잖아.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잖아. 우린 요때 해. 조금 아플 때. 그러니까 돈도 조금 들어가고 국민도 조금만 아프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전체 사람들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면서 와, 1차 보건의료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슬로건을 뭐라고 내걸었냐면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거죠. 78년에 2000년이 안 올 거라 착각을 한 거겠지. 그러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너네 나라에 가서 1차 보건의료를 어떻게 행할지를 레포트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78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자가 와서 레포트를 쓴 게 80년이에요. 2년 뒤에 쓴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농특법이에요. 농특법. 그러면서 1차 보건의료를 행할 사람 의사를 찾으니까 의사가 인건비 너무 비싸. 인건비가 싼 간호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하나 만들어진 거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4년제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너네 혹시 졸업하고 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할래? 손 들잖아요. 그러면 4년 내내 장학금 플러스 생활비도 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24주 강훈련을 시킨 다음에 깡시골로 보내버린 거예요. 깡시골에 가면 막 다 논이고 밭인데 우리 진료소만 2층 집.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2층 집이잖아요. 밑에는 진료소고 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위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지. 자, 그 위에는 살림집이에요. 결국 진료를 보다가 밥 먹어야지 점심 먹고 또 진료 보다가 저녁 먹어야지 저녁 먹고. 좋아요, 나빠요? 뭐가 좋아요? 나쁘지. 근무 시간이 24시간이잖아. 그치? 밤에 자는데 막 우리 애기 나온다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애기 나온다니까. 그럼 가는 거죠. 그때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굽이굽이 산골로 가면 소가 새끼를 놓고 있었고 강아지 새끼를 놓고 있었고 왜? 사람이 애기 놓는 거하고 소가 새끼 놓는 거하고 구별이 안 가던 시절. 이렇게 소 새끼도 받아주고 개 새끼도 받아주고 엄청 고생했던 분들이 요분들. 지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지금은 특히 남자 간호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층집 주는 거잖아요. 전원주택이잖아요. 전원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요새는 깡시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인기가 아주 좋고 시험 보면 돼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완전 의사처럼. 왜냐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거기 안에 소장님이거든요. 덧가운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 시대. 정확히 따지면 이때부터는 1차 보건의료 시대예요. 1차 보건의료 시대. 자,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다시 모여. 그게 86년입니다. 외우셔야 돼. 86년에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곳에 모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 우리 1차 보건의료 갖고 약하지 않냐? 그래, 우리 약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을 건드리자. 건강한 사람 뭘 건드려?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각 레포트를 가서 써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좀 늦게 썼어요. 그게 95년이에요. 그래서 95년에 말 그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든 거고요. 오늘 우리 못 배운 거. 그리고 아까 62년에 전면 개정됐던 보건소법을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지역보건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95년에. 그래서 95년은 남다른 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진 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민건강증진시대의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건강증진 시대, 1차 보건의료 시대, 요게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차 보건의료 구소련의 알마타 78년 말씀드렸고요. 자,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의료,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하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전적인 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그거에 대한 9가지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수정 넘어갈게요. 건강증진. 건강증진하면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헬스플랜 2030 들어보셨을까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지? 그래서 요거 좀 했고요. 목표가 2개입니다. 건강수명의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은 73.3세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원칙 얘도 시험 문제 나오던데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나오는 거 요거 나오죠. 요거 중점과제. 자, 요거 뭐였었어요? 건강생활 실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외우셔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정신건강. 외우기 힘들고 하여튼 요 앞에만이라도 외워주세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요것만이라도. 그 다음에 대표 지표가 자꾸 나오거든요. 대표 지표는 그냥 기본으로 틀어버리는데 일단 심내혈관 질환 유병률입니다.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그런데 비해서 암 관리는 암 발생률입니다. 달라요.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신체활동.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요거 낼 것 같은데 모성 사망 B, 영유아 건강 영아 사망률 요거 낼 것 같은데 요건 잘 안 내시더라고요. 뜬금없는 걸 좀 내셔서 그래서 맞을 확률이 좀 없긴 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하면 코로나 생각이 나는데 뜬금없이 MMR 완전 접종률. MMR이 뭐예요? 홍역, 볼고리, 풍진이요. 이거 MMR 완전 접종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기존으로 나왔던 거 좀 알아두셔야 돼. 심내혈관 질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체활동. 예, 그거는 시험 문제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보건이라고 건강증진을 구분해 봤거든요. 부소론의 알마타, 캐나다 오타와. 이거 덕분에 농특법,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다 써놨고, 저 4개의 예의. 시험지 엄청 많이 나오던데. 예, 4개의 예의. 어세시블, 어세터블 요거 나오고, 요거 위에 것도 나옵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에 건강의 이론 공부, 그러니까 요 1차 보건의료의 5가지 원칙하고 건강증진의 5대 정책을 믹스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다음 중 건강증진의 5대 정책에 속하는 거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2개를 구분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1차 보건의료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건강권이에요. 건강권.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건강증진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생활 양식의 변화예요. 생활 양식이 뭐예요?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의 변화. 그러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보건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핵심이 되는 단어, 키워드예요. 생활 양식의 변화, 보건교육. 얘는 건강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건강의 이론 공공정책 이거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건소. 이것도 조금 설명을 아까 그 지역보건법을 했으면 이게 쓱 넘어갈 텐데 이게 그때 안 해서 이것도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 보건과 관련된 조직은 중앙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있어요. 자, 중앙 조직 하면은 뭐가 있어요? 네,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만 딸랑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행안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은 환경부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대학 부속 병원이 있잖아요. 그건 또 교육부가 알아서 합니다. 결국 보건과 관련된 중앙조직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예, 맞아요. 이 중에서 중요한 2개의 조직이 있어요. 그게 보건복지부, 행안부예요. 그래서 이걸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건복지부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해요. 잔소리만 하는 거지. 그렇지? 행안부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한테 용돈 주잖아. 그렇지? 인사권 갖고 있는 거, 예산권 갖고 있는 거고 우리를 또 태어나게 해줬거든. 인사권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잔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조직은요. 지방조직은 시도가 있고 시도 밑에 시군 구가 있고 구 밑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요.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자, 그런데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이에요. 법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시도하고 연결된 게 행안부입니다. 그죠? 보건복지부하고는 점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속이 우리 행안부, 우리는 행안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보건소 하면, 아, 여기 있네.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지울게요. 자, 보이시지? 자, 보건복지부는 기술감독, 지도감독. 그런데 비해서 행안부는 인력, 그러니까 인사권, 예산권 다 갖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보건소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법을 보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지나갈 거고요. 아, 보건의료원이 뭔지는 아시죠?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야. 병원은 아까 몇 병상이냐면 30병상이죠. 그러니까 30병상 이상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령이 대통령령이야. 지방자치단체 조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외워주세요.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예요. 보건소는, 그다음에 보건지소,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건지소는 읍면별로 한 개소. 지역보건법, 건강생활지원센터. 자, 얘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똑같잖아요. 한 번 쓰면 일석사조입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거고요. 얘는 읍면 동별로 한 개소입니다. 외워두셔야 돼. 이건 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농특법.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요게 작년 말에 바뀌어서 죄송해요. 자, 보건진료소가 의료취약지역 500인 이상, 요거 없어졌어요. 그냥 뭘로 바뀌었냐면 5,000인 미만으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요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500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500인 미만. 그러니까 요거는 바뀐 지 얼마 안 됐을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500인이 아니라 5,000인 미만인 곳에 설치하게끔 돼 있다. 요 앞에 부분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출산지표, 요거 혹시 아시나요? 합계 출산율, 총재생산율, 순재생산율 아시나요? 아시면 넘어가고, 모르시면 들어가고. 네, 넘어가도 된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영아 사망률, 주상기 사망률, 알파 인덱스. 알파 인덱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이것도 넘어갈까요? 암기 팁 드릴까요? 이것도 써주세요. 아, 팁 달래요. 팁 주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드릴게요. 이게 공식을 한 번 외우고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공식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분자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게 출생이고요. 자, 신생아를 4주라고 하는 거 아시죠? 4주, 28일. 자,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신생아 사망률입니다. 신생아 사망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7일이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7일 이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초생아라고 하거든요. 결국 출생해서 7일 이내 죽었어. 초생아 사망률이에요. 그럼 요 대비죠. 7일에서 4주. 요거는 신생아의 뒤쪽이죠. 그래서 이거를 후기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해요.
자, 영아 있습니다. 영아는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거든요. 그럼 4주부터 1년인가요? 아니에요. 태어나서 1년 안에 죽었어. 요걸 영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요때가 빌 거예요. 4주하고 영아 요거 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1년입니다. 1년. 그 요때를 영아의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후기 영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유아는요? 유아는 4세까지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4세인가요? 아니에요. 1년부터 4년 이내에 죽었어? 이게 유아 사망률이야. 결국 1년을 기점으로 뭔가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자, 제가 출생 전에도 거놨어요. 7일이고 뱃속이가 7개월. 자, 7개월에서 7일 이내에 죽었어? 이게 그 유명한 주산기 사망률이에요. 그리고 7개월에서 출생 전에 죽었어? 이게 사산율입니다. 사산율.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분자를 얘기했고요. 분모는 1년을 기점으로 달라서 1년 이전에는 출생아 수예요. 결국 출생아 수분에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었어? 이게 초생아 사망률. 그럼 1년이 지나면요. 1년이 지나면 중앙인구 수분에, 이때 중앙은 1년의 중앙을 얘기하거든요. 6월 30, 7월 1일의 인구수를 중앙인구수라고 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1세에서 4세의 중앙인구 수분에 1세에서 4세의 사망한 아이 수. 그러면 이걸 유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좀 나오고, 이거 뭐가 나오냐면 신생아 사망률 이거 좀 나오고요. 그렇죠? 영아 사망률 이거 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알파 인덱스가 나와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외우셔야 돼. 알파 인덱스는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예요. 분모 분자 거꾸로 외우면 인생 망가지는 거 아시지?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그리고 얘는 잘 생각해 보세요. 1보다 작을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영아 사망 안에 신생아 사망이 들어가니까. 근데 얘가 1이면 모든 아이들이 신생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개도국으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알파 인덱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영아 사망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알파 인덱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도 그럼 사업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때는 신생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1보다 작을 수는 절대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치? 자, 그렇게 해서 했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건 뭐냐면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비 이거 좀 기억해 주셔요. 률하면 분자가 부모에 포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분자 부모는 똑같아. 임신, 분만, 산욕이 합병증으로 죽은 부인인데 부모가 가임 연령 여성이면 률이고 이제 부모가 출생수면 비입니다. 그래서 비하고 률을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은 넘어가시고 간호이론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뭐 따로 할 건 없고 뉴만 이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린의 프리시트 프로시트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TTM 이론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이론은 요 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에서 나오는 거 요거 A, B, C1, C2 잘 알고 계시죠? 요거 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업병으로는 고온에 의한 신체장애, 열사병, 열경 여기 좀 시험 문제 나와서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 가로놓기 한 거 없으니까 특히 여기서 파란색 밑줄 친 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중독하고 수은중독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데 나오다 못해 교수님들이 막 구석에 처박힌 너네들은 이거 모를 거야 이러면서 문제 내시는 게 많아서 납중독, 수은중독 하다 보면 에이 틀려버려야 되겠다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문제를 그렇게 내십니다. 하여튼 저는 있는 대로 다 썼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부양비가 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혹시 부양비 알고 계시나요? 부양비. 자, 부양비는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소년 부양비. 모든 부양비의 분모는 똑같은 건 아시죠? 분모가 뭐예요? 예, 경제활동 인구수지.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근데 나이가 몇이냐면 15세에서 64세까지. 이 중에서 소년은
14세 이하, 노년은 65세 이상. 그러면 총은요, 두 개 합한 거죠. 14세 이하 플러스 65세 이상. 이게 총 부양비. 자,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하고 개도국 중에 누가 커요? 선진국이 커요. 소년 부양비는요, 개도국이 큽니다. 그러면 요 두 개 합한 총 부양비는 누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도국이 커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소년 부양비가 좌지우지하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총 부양비는 선진국에서는요, 분모가 커요.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양비가 시험 문제적으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보건에서는 그러 나와요. 그 인지주의, 인본주의, 행동주의 이런 거 좀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보건교사의 직무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학교보건에서 또 나오는 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합평가. 요거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도 쓰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구에서는 피라미드형. 아시죠? 종형. 그 다음이 뭐가 있죠? 종형도 있고, 그 다음이 항아리형. 예, 이렇게 있는 거. 아, 그것도 나올래나?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 고령화, 고령, 초고령 중에 어디에 속해요? 혹시 아세요? 이거 좀 채팅창에 올려주실래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속해요? 맞아. 이게 며칠 전에 초고령으로 올라간 거 아시죠? 예전까지 고령이었다가 며칠 전까지, 며칠 전에 초고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초고령이라는 거. 설마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그 국시 문제는 움직이는 건 그렇게 문제가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서 그게 좀 다행이긴 하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초고령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추 다 끝날 것 같고요. 지역사회 과라가 없겠지 뭐, 그렇지? 일단 조금 일찍 끝내드리는 게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네.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교수님, 네, 뭐 벌써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